네, 안녕하세요. 2023년도 전산세무 2급. 자, 이론 중에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소득세 이론편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산회계 1급을 혹시 공부하고, 그 다음 세무 2급으로 이제 자격 급수를 좀 올려서 학습하시는 분들은 전산회계 1급에서는 소득세를 전혀 학습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 2급에서 소득세는 거의 뭐 처음부터 시험 범위까지 차근차근 학습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총설인데 법이거든요. 법이니까 일단은 좀 딱딱하고 두 번째는 용어들이 정확해야 돼요. 세법상의 용어들은 이렇게도 부르고 이렇게도 부르고가 안 돼요. 그 이름은 끝까지 그 이름이어야 돼요. 그래서 세법상의 용어들은 정확한 명칭들, 이름들이 조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금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세금을 계산하려면 그 이름을 적용해서 계산 구조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름 자체에 대한 개념도 좀 중요하고, 자, 그리고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소득세지만 전산세무에서는 부가가치세도 이제 공부를 하셨죠. 자, 이제 소득세를 공부하는 거고. 우리가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 중에 하나가 또 법인세이기도 해요. 법인세를 우리가 시험 보는 범위에 반영하진 않는데 법인세랑 소득세의 극단적인 공통점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은 소득세로 납부하는 거고 법인은 법인세라는 이름으로 납부하는 건데 그 법인세와 소득세는 개념은 누구든 이거는 자연인, 이건 법인. 근데 둘 다 돈 벌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니까 돈 벌었니? 그러면 세금 내는 거야. 소득에 대한 세금. 근데 이름이 다르고 개인에 대한 소득세는 그냥 소득세. 법인에 대한 소득세는 법인세. 법인 소득세의 줄임말. 근데 이름만 다르다고 다른 게 아니라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건 같은데 소득세랑 법인세랑 계산하는 과정은 조금 또 달라요. 근데 법인세를 왜 얘기하냐면 개인 소득세를 얘기할 때 법인세를 조금은 또 비교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뤄볼 부분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 소득세를 좀 보겠습니다. 세금에 대한 의인데요. 어디에 대해서 과세한다고요? 소득에 대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소득세는 납부하라고 안 해요. 또 손실났니? 돈 못 벌었니? 그러면 가만히 있어라. 근데 언제 내냐? 1년에 한 번 내죠. 한 번. 대부분 집에서 만약에 개인적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소득세를 언제 내라고 징수서가 날라오냐? 그쵸? 대부분 5월 달에 날라오지 않아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그게 누구니까?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종합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러면 소득세는 뭐고 개인자가 붙는 건 뭐고 종합소득세는 뭐냐? 다 달라. 근데 그냥 소득세라고 부를 때는 개인자를 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자라는 말을 굳이 세금에다가 붙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법인도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낸다며 5글자로 부르면 법인소득세라고 하는 게 맞는데 너무 길잖아. 그래서 개인소득세는 개인자를 빼고 소득세라는 명칭으로 이제 부르고요. 법인소득에 대한 세금은 야 그러면은 둘 다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 너는 소득세라는 말 대신에 소득자를 빼자. 그리고 법인세라고 부르자.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 둘 다 뭡니까?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담세력을 부과하기 위해서 조세로 총칭하는 이름인데 개인소득세, 그냥소득세, 법인소득세, 법인세.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는 어느 입장에서 공부하는 겁니까? 개인이에요, 이제부터. 법인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니까. 법인세는 법인세법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개인소득세의 줄임말은 이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를 말하는 거구나. 법인소득세는 소득세라고 안 하는구나. 소득자 빼고 법인세라고 말하는구나. 명칭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인소득세고요. 소득세는 개인소득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는데 그 세율의 이름도 한세율이 아니에요. 누진세율이에요. 여러분 부가가치세는 과세 표준이 정해지면 몇 퍼센트 때립니까? 수출이 아니고는 10%죠. 하나의 세율만 적용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일 비례세율이라고 불러요. 그냥 하나의 비례세율. 앞에 금액에 따라 세금이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런데 소득세는 조금 과세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부가세는 뭐 그 사업자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부가세 공부해서 알겠지만 최종 소비자가 결국에는 그 세금을 부담하는 거고 세금의 체계가 그리고 얘한테 받아서 사업자가 대신 신고 납부를 하는 거니까 비례세율이라는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소득세는요 개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이 적고 개인의 소득이 많은 사람을 구분해서 소득이 적은 사람은 그만큼에 대한 세율도 좀 낮게 소득이 많은 사람은 그 정도의 세금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조금 더 많은 세율이 높은 세율이 그래서 현재 지금 6%에서 최대 45%까지 세율의 구조를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세율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과세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세금에 대한 부담 능력을 고려한다. 이래서 걔를 응능부담이라고 불러요. 세금에 대한 응능, 그러니까 능력에 대해서 부담하는 세금. 세금에 대한 부담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가장 뭐 세수 기여도가 높다. 뭐 그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부가가치세가 차지하고 있는 세금이 어마무시하고 소득세도 당연하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개인소득세예요. 그러니까 그냥 소득세는 개인자 빼고 부르는 소득이구나. 세금이구나. 자, 그럼 두 번째, 소득세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람들을 납세 의무자라고 부르고 그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자를 담세자라고 하는데 납세자랑 담세자가 부가가치세는 다르죠. 왜 다르냐면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로 정해져 있고 납세 의무자는 과세 사업자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소득세는 납세 의무자도 지고 담세자도 지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돈 벌었으면 내가 내는 거죠. 납세 의무자는 같죠. 이렇게 같은 세금을 뭐라고 부르냐면 직접세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조세라고 하는 건 납세 의무자와 그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자가 동일하니 그러면 직접세, 다르니 그러면 간접세. 근데 소득세는 직접세, 부가세는 간접세 이렇게 부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는 거야. 자기가 돈 벌었으니까 자기가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부담 능력에 따라서 아까 이제 응능부담 한자를 쓸 수가 없네. 한자를 못 쓰겠네. 어려워 이게. 응능부담의 원칙. 소득세는 개인이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능력에 따라서 과세해요. 그럼 어떻게 이걸 능력을 차이를 알 수 있냐. 그 능력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둘 다 연봉이 5억이야. 둘 다 5억인데 얘는 혼자 살아. 미혼. 얘는 결혼했고 자녀가 셋이 있고 부모님이 양가 부모님을 다 모시고 살고 있고 용돈 드리고 막 그래.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9명이야. 9명. 나를 포함한 9명이 가족인 사람과 그냥 혼자인 사람은 그 소득을 사용함에 있어서 능력이 세금에 대한 부담 능력은 당연히 혼자 놀고 먹는 거니까 얘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지 않을까? 부양가족이 많으면 그 부양가족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비용으로 고려해 주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적공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연말정산 같은 거 할 때 연말정산 다 개인 거니까 개인 연말정산 할 때 부모님을 내 밑으로 자녀들을 밑으로 막 집어넣어서 인적사항 공제받으면 똑같이 5억을 벌었지만 이 사람이 이런 식의 부양가족을 거느리고 있다면 혼자든 둘이든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이 사람은 거의 세금이 정말 적게 나올 거야. 100%. 왜냐면 이 고려 금액이 어마무시하거든요. 9명이잖아요. 일단 아무것도 안 해도 150만 원씩 공제가 돼요. 1000만 원은 일단 빠지고 들어가는 거죠. 1000만 원 이상은. 얘는 그냥 혼자 150이야. 소득이 작아지면 세금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인적사항이 다르면 세금의 부담 능력이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소득공제제도가 어마무시한 큰 힘이죠. 우리 연말정산 받을 때 소득공제 받는다, 막 소득공제 받는다, 막 그러잖아요. 그게 과세 표준을 낮게 만드는 방식이고 과세 표준이 낮아지면 거기에 적용되는 세율이 같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공제를 미친 듯이 받아야지. 그러다가 미치지. 그렇죠? 공제를 안 받아야 되고 그건 공제 받으면 안 되는 건데 막 갖다 집어넣죠. 그렇죠? 그런 걸 여러분이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또 연말정산 이 파트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 공부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써먹어야죠. 어떻게 써먹을까요? 공제가 안 돼도 공제가 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얘를 공제가 안 되지만 공제를 받도록 내가 한번 머리를 돌려볼까?
에이, 우리가 뭐 개인이 얼마나 탈세를 합니까? 우린 탈세가 아니에요. 탈세하고 절세는 달라. 우리는 이제 절세를 하기 위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탈세는 내야 되는 세금인데 먹튀하는 거고. 우리는 절세. 민머리 아저씨 있죠? 전땡땡. 그런 애들이 이제 탈세해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고. 자, 여기 직접세, 부담 능력에 대해서 과세하는 부담 능력에 과세해서 세율이 달라지게 하는 공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과세가 되는 방식을 이제 인세라고 부르는데 부가가치세는 인세라고 안 하죠. 부가세는 그냥 물세라고 불렀죠. 물적 요소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또 부가가치 아니 소득세가 가지고 있는 특징. 소득세는요. 열거된 것만 과세해요. 세법에 써 있어. 그러면 세금을 부과해.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 세법에 안 써 있어. 없어. 그러면 세금 안 내. 대표적으로 여러분 결혼할 때 축의금 받잖아. 여러분 개인이 살면서 결혼 한 번쯤은 하잖아요. 안 할 수도 있고요. 그쵸? 자, 그럼 결혼을 한 번 했어. 뭐 두 번 해도 뭐 아름답고, 세 번 하면 대박이고, 네 번 하면 능력자고. 근데 이 축의금을 개인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소득이라고 보일 수 있는 돈입니까? 다 내가 뿌린 거 거두는 거잖아, 사실은. 그치? 뿌리고 거두는 거죠. 저도 직장 생활 한 6, 7년 했는데, 축의금 어마무시하게 낸 것 같은데, 퇴사하고 나서 강의한 지 이제 16년, 17년 뭐, 이게 차수가 됐네, 벌써? 그러다 보니까 뭐 걔네들하고 연락되나? 안 되죠. 축의금을 뭐 거둘 수 있겠습니까? 끝났지 뭐. 이렇게 거둘 수 없는 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손 처리하고 끝나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결국에 개인이 살다 보면은 축의금 같은 어마무시한 돈을 받을 때가 있어. 그거를 국가가 과세하겠습니까? 미치지 않고는 못하죠. 그래서 축의금 과세 안 해. X. 또 하나. 여러분 요즘에 이제 주식 거래 많이 하잖아요. 주식을 100원 주고 샀는데 900원에 팔았어. 그럼 얼마 벌었어요? 800원 벌었죠. 주식을 양도해서 800원 벌었죠. 그러면 주식 양도 차익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이니까 소득은 100 아니고 800. 그럼 800원에 대해서 소득세 내야 되는데 이거 양도소득으로 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내잖아요. 왜 안 내요? 완벽한 대주주가 아니고는 안 거둘게. 그래서 이제 주식 거래할 때 일정 금액을 걷겠다고 세법이 개정되기로 했지만 일단 현재 유예하고 있으니까 개인 주주는 특별하게 엄청난 대주주가 아니고는 마음껏 사고 팔아라. 사고 팔 때 그것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지 않을게. 주식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그래 여러분 개인들이 쉽게 아줌마,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애기들 할 거 없이 주식 사고 팔아서 돈 벌면 그냥 그대로 인마이 포켓 되는 거죠. 왜요? 국가가 열거하지 않았어요.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과세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과세 안 해요. 그러면 소득세는 공부할 때 이렇게 가는 거야.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고 열거되어 있는 조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게 이 소득으로 과세되는구나를 사실은 암기예요. 세법은 암기인데 저는 이제 최대한 암기를 하긴 하는데 주구장창 뭐 밑줄 쳐 이렇게 밑줄 치고 열거주의라는 글씨가 보이시죠? 외우세요. 밑줄 쳐 드릴게요. 외우세요. 이렇게 그지 같은 강의는 하기 싫으니까 이것저것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열거된 걸로 과세한다. 근데 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부른다. 이건 무슨 말이고?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포괄주의 과세 방식, 다른 말로 순자산 증가설이라는 방식도 있고 열거주의 방식, 소득 원천설이 있는데 우리나라 소득세는 무슨 방식으로 한대요? 열거주의 과세 방식으로 하고 법인세는 포괄주의 과세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법인세하고 소득세를 비교를 할 수 있어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자, 법인세 과세하는 방법과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방법. 소득세는요, 열거된 것만 과세합니다. 일단. 그 무슨 얘기냐면 소득의 원천설은 또 뭐고 열거주의는 뭐냐. 자, 열거된 것만 과세한다는 뜻. 열거주의는 그다음 두 번째. 소득 원천설은 이런 뜻이에요. 은행에다가 예금 넣어놓죠. 예금 넣어놓으면 이자 벌죠. 그러면 그 이자는 무슨 소득의 이름으로 붙어서 세금이 부과될까? 배당소득? 아니요. 이자니까 무슨 소득이겠어요? 이자 소득이죠. 두 번째, 주식을 투자했는데 대주주야. 그래가지고 엄청난 배당금을 받았어. 여러분 배당금 받으면 무슨 소득입니까? 배당 소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이름이
그 소득이 어떤 소득이냐의 원천별로 소득의 종류가 다 구분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 근로자다. 회사로부터 급여받았다. 그럼 무슨 소득으로 과세될까요? 근로소득. 내가 열심히 개인적으로 사업하는데 사업해가지고 돈 벌었다. 사업소득. 복권 당첨됐다. 복권 당첨? 기타소득. 연금 받았다. 연금소득. 다 소득의 원천별로 구분돼서 과세가 돼요. 이게 소득 원천설이고 그 이자소득은 이러이러한 것들은 이자소득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은 배당소득으로 다 열거되어 있는 거야. 열거된 것 중에 축의금은 없고 주식에 대한 이 처분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되는 것도 써있지 않아. 자, 이런 게 열거주의 소득 원천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1년 동안 얼마 벌었니? 를 구할 때 얘는 그냥 1년 동안 얼마 벌었니? 를 구할 때 네가 사업소득을 구하는 방식 예를 들어 여러분 개인 사업자가 돈 벌었대요. 그러면 1년 동안 1,000원을 벌었는데 1년 동안 800원을 썼대. 1년 동안. 그럼 얼마 번 거예요? 200원 번 거죠? 그러면 200원만큼 세금으로 부과하면 돼요. 이게 개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조금 달라지는 법인세는 어떤 식으로 과세하냐면 제가 이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개인 학원은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개인 학원 있잖아요. 개인이 학원을 운영해요. 그 무슨 사업자죠? 사업소득자죠. 개인 학원 운영하는 나. 나는 사업자. 학원 운영해서 학원비 받아가지고 1,000 벌었고 학원 운영할 때 들어가는 필요경비가 800원이었대. 그러면 사업소득은 얼마인 거야? 200원. 이렇게 세금 내는 거야. 이 금액에다가 뭐 세율 떨어가지고 이제 세금을 내겠죠. 자, 근데 제가 개인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내가 돈 번 학원을 운영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은행에 넣어놓은 돈에 이자가 붙었대요. 그러면 학원 운영에서 벌어들인 예금이자이지만 개인 소득세는 이자로 발생하는 소득의 이름은 뭐죠? 그거 사업해가지고 돈 번 거 예금이자니까 이것도 사업소득으로 봅니까? 아니요. 개인 학원은요. 학원을 운영해서 발생한 소득만 사업소득이고요. 학원 운영해서 돈을 넣어놨든 학원 운영하다가 주식을 투자했든 예금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이름이 이자 소득으로 따로 과세가 되는 거야. 얘는 이자 소득이야. 주식 투자했는데 배당금 받았어? 너 그거 돈 학원 운영해가지고 번 거야? 네 개인인데 뭐. 개인의 출처 궁금하지 않다. 배당금 받았니? 그러면은 배당소득. 소득의 원천별로 구분돼서 과세합니다. 이걸 나중에 합산하게 되면 종합소득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법인은요. 법인은 어떻게 되냐면 법인학원 있죠? 여러분이 뭐 일타 강사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법인학원이래. 그럼 법인학원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학원을 운영해서 돈 벌었대. 그러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은 사업소득이겠죠? 두 번째, 법인학원이니까 법인 통장에다가 예금 넣어놨겠죠? 예금 넣어놨으니까 이자가 들어왔겠죠? 근데 그 이자를 누가 번 거죠? 개인이 번 거예요? 법인이라는 인격이 받은 거예요. 법인이 돈 벌었니? 그러면 법인이 돈 벌어가지고 세금 내는 거니까 너는 구분하지 마. 너는 뭐야? 너 이자로 벌었다 할지라도 너 개인 아니잖아. 너 법인이지? 예금 이자로 돈 번 거 너 이름 정해줄게. 넌 사업소득이야. 법인소득세 내. 너 주식 투자했어? 법인인데 주식을 투자했니? 분계 뭘로 했을까요?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단기순이익으로 들어갔겠죠? 단기순이익으로 나중에 법인세 내겠죠? 자, 법인은요. 어떤 활동을 발생해서 돈을 벌었든 다 하나의 세금이에요. 그 이름은 법인세. 사업이라고 제가 불렀을 뿐인 거예요. 개인 학원하고는 법인 학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개인 사업 할 것이냐, 법인 사업 할 것이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도 달라지지만 나중에 세금 계산하는 구조가 아예 달라져요. 뭐가 유리하냐? 난 세금 코딱지만큼 내고 싶다. 그러면 개인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벌면 개인 사업자가 불리해져요. 세율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정확하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 개인이 유리합니까? 법인이 유리합니까? 그러면 가져와 보세요. 좀 분석 좀 해봅시다. 얼마만큼 돈을 버시나요? 코딱지만큼 버시는군요. 그러면 개인이 나요. 근데 꽤 버는군요. 그럼 법인으로 전환해야 돼. 왜냐면 세율이 완전 달라지니까. 개인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세금의 부담이 높아요. 누진세율이 최고 45%. 법인은 해봤자 22%.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뭐 그렇게
누가 딱딱 집어가지고 법인이 유리합니까? 개인이 유리합니까? 근데 갑자기 막 누가 법인이 유리합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X.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 어서 들은 얘기. 그렇지 않아. 개인과 법인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뭐가 유리할지를 따라가야 돼요. 자, 그럼 법인은 어떤 식으로 과세하냐? 묶어가지고 한 방에 법인세로. 그걸 포괄주의라고 부르고요.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법인은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게 개인은 너 얼마 벌었니? 근데 얼마 썼니? 이거잖아. 근데 법인은 이렇게 안 하고요. 12월 말에 너한테 가지고 있는 순자산이 얼마 있어? 1000 있어? 너 근데 1월 1일에 너 얼마로 시작했어? 300원으로 시작했어? 너 그러면 1년 동안 700원 벌었네. 그만큼 세금 내. 끝. 이런 식이야. 여기에서 말하는 그 재산의 형성이 이건 거예요. 여러분 기초에 장부 열었을 때 자산이 1000이었고 부채가 200이었다면 자본이 800이었겠죠. 근데 자본을 회계에서는 뭐라고도 하냐면 순자산이라고 해. 다시 이제 기말이 됐어. 기말에 가보니까 자산이 3000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 500이래요. 그럼 얘가 얼마인 거예요? 2500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그냥 심플하게만 이해하시면 법인세 과세 방식은 너 기초에 얼마 있었어? 800원. 됐고 자산에는 부채까지 포함됐잖아. 진짜 내 돈은 이거잖아. 이게 순자산. 그러면 800원에서 순자산이 2,500원이 됐다는 얘기는 순자산이 1년 동안 얼마 증가했니? 1,700원이 증가했구나. 벌었네. 이게 네 소득이야. 1년 동안 소득. 근데 정확하게 그 안에 아닌 것들은 플러스 마이너스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세무조정이고요. 됐죠? 그래서 소득세는 결국 열거주의 소득 원천설에 의해서 과세합니다. 결론이에요. 외우셔야 돼 이제. 요건 두 개 원칙. 그러면 법인세는 순자산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과세한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예금이자를 과세하는 방식과 배당소득을 과세하는 방식은 현재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대. 그러니까 이 방식을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때는 채택하는 거니까 일부 적용하고 있는 거야. 왜 이거 일부로 적용하냐? 이 부분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설명드릴 때 그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너무 내용이 길고요. 요거는 뒤에서. 그럼 이 열거주의 과세 방식에서 시험이 나올 때는 소득세는 열거주의 과세 방식만 채택합니다. 그러면 X.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까지 해야지 정확한 설명인 거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왜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지는 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학습할 때 그때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넘어가서 우리나라는 소득의 원천설을 입장을 취한다. 그래서 개인은 원천별로 일일이 열거한다. 열거된 것은 이, 배, 사, 근, 연, 기, 퇴직, 양도 해가지고 8개 소득. 여기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소득은 과세 안 한다. 예를 들어 상장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이거나 시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작물 재배할 때는 열거되어 있지 않아서 소득에 과세하지 않아요. 이런 거. 근데 예외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금전과 주고받은 대가가 있다면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과세하기 위해서 너 이자로 돈 벌었잖아. 그럼 과세할 거야. 라는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 유형별 포괄주의라는 순자산 증가설을 채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대부분의 채권이나 이런 환매체 유가증권들에 대한 이 발행되는 종류들이요. 끝도 없이 다양해요. 그 채권으로 이자를 버는 건지 배당금 버는 건지 이게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싸잡아서 신종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법 개정 없이도 바로바로 과세할 수 있도록 아예 그냥 포기한 거야. 넌 벌었으면 과세할게. 순자산 증가설. 그러니까 과세 범위를 넓힌 걸까요? 좁힌 걸까요? 넓힌 거죠. 열거된 대로 과세하면 딱 열거된 것만 때리는데 이자나 배당은 그중에 열거된 것도 포기하자. 돈 벌었으면 과세하자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니까 넓어진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거예요. 결혼해도 부부를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별로 과세한다. 원칙입니다. 자, 원칙이니까 예외가 있나? 예외? 하나 있어, 하나. 어떤 식이냐면 음식점을 하는데
아버지가 있고 뽀글뽀글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어머니 치마 입고 이렇게 있어. 근데 아버지가 음식점을 해요. 아버지가 음식점을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사장님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엄마는 가끔 도와주기만 해. 근데 아버지가 과세 표준, 그러니까 소득이라고 지금은 얘기할게요. 돈을 어마무시하게 버네? 10억을 벌어. TV에 나왔다고 난리가 났어. 근데 여러분 10억을 벌잖아. 10억이 과표라면 이 아저씨는 몇 퍼센트를 부담해야 되냐? 45%라는 세율을 부담해야 돼. 그러니까 번 돈의 절반은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네?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 와이프를 공동사업자로 넣고 와이프랑 같이 사업하는 걸로 가면 진짜 와이프가 나랑 정말 사업하는 거라 이게 진짜라면 배분을 해요. 10억을 5억 나눠서 해. 그러면 5억에 대한 세율과 5억에 대한 세율은 엄청나게 낮아지겠죠. 낮아지는 세율을 10억 전체를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보다 쪼개가지고 신고하는 게 소득은 100% 유리하거든요. 그 금액의 세율이 다 달라지니까. 낮은 세율이 붙느냐, 합쳐서 높은 세율로 때리느냐.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저 부부가 한다고 사업자 등록증이 대표이사가 누구누구 왜 해가지고 막 2명이야. 그럼 토탈 3명이라는 거잖아. 근데 혼자 하는 것 같은데 왜 3명이라고 넣어놨을까? 세금 쪼개려고. 누가 이제 얘기해줬겠지. 그렇게 하라고. 근데 진짜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한 방에 걸려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예외 이거는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B라는 사람이야. 친구야. 동업이야. 진짜 동업이다. 진짜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개인별로 세금 냅니다. 얘 따로 얘 따로. 이게 원칙이에요. 원래 개인별로 과세하는 게 원칙인 거야. 근데 세무조사를 나가보니까 이 A하고 B가 부부야. 부부인데 와이프는 따로 다른 일을 해.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와이프는 여기 나오지도 않아. 남편이 다 하는데 이름만 2개를 넣어놓은 거죠. 자, 예외적으로 가족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데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했다면 세무서가 갔던 얘는 가짜네. 네가 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 5억으로 신고하는 걸 다 틀어버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10억으로 신고하라고 하겠죠. 다 네 거잖아. 합산해. 나누지 마. 네 거야. 이 얘기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합산해서 과세한다. 이 얘기야. 따로따로 한다며요. 너 가짜잖아. 가짜인데 왜 따로따로 해? 세금 덜 내려고 지금 허위로 신고하는 거 걸렸잖아. 걸리면 합산과세한다. 이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이 정말 구분이 돼 있어서 병원 같은 데 가보시면 개인 병원 갔을 때 개인 병원에서 영수증 같은 거 버리지 말고 가져오시면은 누구누구 왜 둘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 진료해주는 의사가 이렇게 3명이 있어요. A, B, C.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 이 얘기는 완벽한 공동사업이야. 그러면 이 병원에서 1년 동안 번 돈이 만약에 15억이다. 그러면 얘가 투자한 비율, 얘가 투자한 비율, 얘가 투자한 비율로 나누어서 A, B, C 3명이 각계 전투로 개인별로 세금을 내는 거야. 이게 개인 단위 과세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저씨하고 이 아저씨하고 이 아저씨 중에서 이 원장님 중에서 한 명은 안 나와. 2명만 이래. 얘는 허위야.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게 합산. 그래서 나중에 뭐 출자 공동으로 다시 신고할 수도 있고 하여간 원칙이 이렇다는 거예요. 개인 단위입니다. 그 다음 과세 방식.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은 종합소득과 분류소득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막 이렇게 뭐라고 써있네. 그쵸?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라고 하는 그 소득세가 이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를 나중에 이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칸이 안 예쁘지? 이게 잘 못 그려지겠어? 자, 이렇게 볼게요. 이게 X1년 1년이고요. 그리고 이게 X2년인데 X2년 여러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년 5월인데 이 기간으로 보면 이 X2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는 게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라고 하거든요. 이때 종합소득세에서 말하는 그 종합소득이라는 게 뭐냐? 6가지의 소득을 합산해서 말하는 건데요. 그때 6가지의 소득 중에서 첫 번째 소득이 뭐냐면 이자소득, 두 번째가 배당소득, 세 번째가 사업소득, 네 번째가 근로소득,
다섯 번째가 입에서 근년, 그리고 마지막이 기타 소득. 여러분 개인이 1년 동안 이자가 있거나 배당금 받은 게 있거나 사업해가지고 돈 번 게 있거나 직장 생활에서 근로소득이 있거나 연금 받은 게 있거나 복권 당첨된 게 있거나 있다면 X 1년 동안 모든 소득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가 세금을 미리 낸 것도 있겠죠. 예금이자는 미리 내고 막 그러잖아. 일단 원칙. 이 배사 근연기라는 개인의 6가지의 소득은 1년 동안 발생된 소득을 다 합산해서 언제 합산해서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냐면 6월 달에, 5월 달에,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합산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때 이배사 근연기를 다 더해서 부르는 소득의 이름이 종합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은 이배사 근연기라는 딱 각각의 개별적인 소득을 합산한 거죠. 말 그대로. 그리고 그 세금을 5월 달에 합산해서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이걸 종합소득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종합소득은요. 소득의 원천이나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소득을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거 소득을 따로따로 신고하는 거랑 합산해서 신고하는 거랑 뭐가 더 불리하고 유리합니까? 합산하면 개인에게 불리하죠. 왜냐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잖아요. 따로따로 신고하면 낮은 세율이 다 각계전투로 붙을 건데 더하는 순간 한 개가 아니라 두세 개가 있다면 더하면 더할수록 세율은 높아진단 말이에요. 부담 세율이. 국가는 부담 세율이 높아져야 되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라면 합산해. 그래서 5월달에 신고해. 네 소득이잖아. 다 네 거. 네 거잖아. 따로따로 하지 마. 너 세금 적게 내려고 하는 거잖아.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배사 근연기는 합산해서 신고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 종합소득으로 합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개인이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 배사 근연기라는 소득 말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한 10년 다니다가 쭉 다니다가 이때쯤에 퇴사할 수 있잖아. 그 무슨 소득이 있겠어요? 퇴직 소득이 있을 수 있고요. 10년간 가지고 있던 집을 이번 연도에 팔았어. 그럼 무슨 소득이 또 있겠습니까? 집 팔고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이죠. 그러면 퇴직과 양도소득은 X 1년에 발생한 소득이니까 얘도 이 회사 근연기랑 합쳐가지고 5월 달에 합산과세를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국가가 너 퇴직소득이 이번 연도에 발생은 됐는데 그건 10년 동안 누적이 됐다가 이번에 받은 거잖아. 양도도 10년간 가지고 있다가 이번 연도에 그냥 발생된 거잖아. 소득이 적지 않을 텐데 타소득하고 더하면 너에게 불리하지? 안 되겠다. 이건 빼줄게. 이거는 따로따로 과세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마. 라고 하는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퇴직과 양도소득은 분류해서 과세합니다. 여러분 분류라는 말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요. 이 뜻이에요. 됐죠? 잠깐 지워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과세 방식은 크게 보면 두 개가 있다. 종합소득과 분류. 종합소득 과세 방식은 합산해서 종합해서 누진세율이 과세가 되는 거예요. 밑에 거 먼저 볼게요. 또한 분류과세, 분류소득은 장기간 동안 퇴직이나 양도, 직접적으로 형성된 소득이니까 퇴직과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한다. 그러면 퇴직과 양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소득은 5월 달에 합산한다가 원칙인데 근데 다만이 있네. 다만 종합소득 중에 그러니까 이배사 근연기 중에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이자나 배당이나 기타 등등의 소득은 분리과세를 거쳐서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가 되는 것으로 과세가 종결된다. 자, 이 말은 또 뭔 얘기인지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개인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있죠. 자, 만약에 제가 개인 사업을 한다. 그럼 1년 내내 매일매일 돈 벌어가지고 누적이 되는 소득이 있겠죠. 그러면 얘는 언제까지 신고하냐면 5월 달에 종합소득으로 합산해서 신고하거든요. 근데 이 개인 사업자가 자기가 돈 번 걸 어디다 넣었겠어요. 예금이자 넣어놨겠죠. 그럼 이자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이자가 매월 들어옵니까? 뭐 분기마다 들어옵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분기마다 1년에 4번 들어왔겠지 뭐. 근데 이 이자가 들어올 때 이자가 다 들어와요. 여러분 원천징수 되고 들어와요. 이자 다 들어온다는 얘기 없었죠. 우리가 재무회계 공부할 때 이자는 은행으로부터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고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100만 원 들어올 때 기본적으로 한 14%의 지방소득세 1.4%.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율이 그래서
15.4%인데 지금 그냥 14%라고 해봅시다. 그럼 100만 원의 이자가 들어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지만 14만 원이 차감되고 86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게 4번 들어왔대. 이렇게 똑같이. 해봤자 그러면은 400이 안 되네요. 1년 동안 86만 원, 86만 원, 86만 원, 86만 원. 그러면 사업도 있고 이자도 있네. 그럼 무조건 더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자 소득과 사업 소득을 다 일일이 다 더해서 5월 달에 신고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100만 원 들어올 때 14%가 높은 세율이 붙었어. 14%는 낮은 세율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얘만 받았대요. 실제로. 그럼 여러분 원천징수가 됐다는 얘기는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 완벽하게 납부가 됐다는 뜻 아닌가? 은행이 이자 가지고 갖고 있겠어요? 세금으로 냈겠어요? 세금으로 냈겠죠. 완납했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자가 해봤자 400이야. 연 2천만 원 넘어야지 더하든지 말든지 해요. 이자가 연 2천만 원 이상이어야 돼. 초과해야 돼. 근데 지금 해봤자 뭐야? 500도 안 되잖아. 얼마 안 되잖아. 그러면 야 얼마 안 되지? 2천이 안 되지? 알았어. 두 번째 14%라는 세금이 다 납부가 된 상태지? 그러면 완납의 의미를 띠는 거니까 세금 많이 냈고 특히 이자 같은 경우 그러면 이때 세금 낸 거 5월 달에 신고할 때 합산하지 마. 넌 빼. 넌 빼고 너는 미리 낸 거니까 넌 빼. 너가 낸 거 다 세금 들어왔어. 그러면 사업만 해. 이전하지 마. 결론은 이 배사 근년기를 다 합산하라고 했지만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가 되는 것으로 과세가 종결된 걸로 보기 때문에 5월 달에 합산과세할 때 빠져버리는 세금을 분리과세라고 불러요. 분리. 분리는 뭐야? 이 배사 근년기 중에 5월 달에 합산하지 않고 중간에 분리되는 소득. 분리는 왜 됐어요? 그러면 원천징수가 완납하게 됐기 때문에. 완납적 원천징수를 띠니까. 이게 소득세 과세 방법이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어려워요. 지금은 약간 확 눈에 안 들어오거나 이게 딱 안 잡힐 수 있어요. 근데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 연결된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과세 방식을 표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5월 달에 무조건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라는 소득의 과세 방식이 뭐예요? 종합과세. 그럼 종합과세는 어떤 소득들이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입니까? 원칙, 이배사, 근연기 6가지 소득이에요. 근데 두 번째, 아니에요. 저는 이배사 근연기가 아니고요. 저의 소득의 이름은 퇴직과 양도소득이고요. 저희들은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그냥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유는 장기간에 걸쳐서 일시에 실현된 거기 때문에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지 않아야 하니까. 저는 따로 합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시험 문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과 분류과세가 되는 소득 중에 분류과세가 되는 소득은 몇 개 있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끝. 그러면 이배사 근년기라는 나머지 소득은 다 5월 달에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하는 소득인 거죠? 이렇게 두 개만 나누면. 맞아요. 자, 근데 그 중에 종합과세가 되는 6가지의 소득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면 분리과세로 적용해 주겠대. 분리과세란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과세와 달리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가 되는 그 세율로 과세가 됐으니 납세 의무를 그냥 그 순간 이자 받을 때 세금 낸 걸로 보고 그걸로 종결시켜 버리기 때문에 5월 달에 절대 더하지 않는 소득. 그러면 이런 식의 과세 방식이 적용되는 소득은 뭐가 있나요? 이자랑 배당을 더해서 우리가 금융소득이라고 부르는데 금융소득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임대소득의 요건을 충족하면 일용 근로소득이라면 일정 연금이라면 복권 같은 것들은 다 분리과세. 그래서 소득마다 분리과세가 되는 것과 소득마다 종합과세가 되고 소득마다 분류라고 해봤자 퇴직이랑 양도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공부 중에는 종합과세를 하는 것도 있지만 똑같은 이자가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도 있겠네요. 근로소득은 종합과세가 되기도 하지만 분리과세가 되는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원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종합의 반대는 뭐라고 해야 돼? 분류. 종합의 반대는 분류. 그리고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과세가 종결되는 소득이 종합과세에서 빠진다고 생각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과세하는 방식은 크게는 세 개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과 분류과세가 되는 게 있는데 분류과세가 되는 건 퇴직이랑 양도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가 된다. 끝. 그게 얘는 딱 끊어놓고 이, 배, 사, 근, 연, 기 이렇게 앞잡아서 외우시고요. 얘네들의 원칙은 종합과세하는 게 원칙이야. 합산해서 누진과세하는 게 원칙. 근데 예외로 사업소득 빼고 나머지 소득은 사업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일부분이 분리과세가 적용돼서 결국은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가 될 때 적용된 세율이 적용되는 걸로 과세가 종결돼요. 그런 식의 과세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의 반대는 분류고요.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이 배사 근연기는 종합과세가 되는 것도 있고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분리과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소득과 관련된 항목들을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학습해 나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소득세는 개인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 능력에 따라서 인적사항이 서로가 달라. 그러면 부담 능력도 다르다고 인식하고 부양가족에 따라서 인적 공제를 해주니까 똑같은 연봉자도 세금이 다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진과세를 잠깐 볼게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10%인데 개인은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 아래쪽에 있는 내용. 과세 표준이, 그러니까 과세가 돼야 되는 기준이 되는 소득. 과세 표준이 만약에 1,400 이하다. 그러면 6% 적용해요. 근데 1,400을 넘어가는 금액과 5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15%를 적용해요. 일단 세율을 보세요. 가장 낮은 거 6, 그 다음 15, 24, 35, 38, 40%, 42%, 최고 세율 45%. 이런 건 아니어도 돼요. 가장 낮은 세율 6, 가장 높은 세율 45,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8단계 누진세율. 가장 낮은 거 6, 가장 높은 거 45%. 중간 세율은 외우실 필요 없어요. 알고 있으면 좋지만.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 하나를 설명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나의 과세 표준이 4천만 원이다. 그럼 4천만 원인 사람은 요 구간이죠. 근데 이 구간이 15%라고 그래서 4천만 원 전액에 대해서 15%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4천만 원 중에 1,400만 원까지는 6%를 적용하고 1,400을 초과하는 2,600만 원이잖아. 그치? 4천 중에 1,400까지는 6 때려. 그리고 1,4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600이야.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 다음 세율인 15%를 적용해. 그러니까 4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면 몇 개의 세율을 개별적으로 적용받는 거야. 낮은 금액까지는 6,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다음 단계 15%. 이렇게 적용해서 각각 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이게 내가 부담하는 세금이 합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빨리 계산하려면 이렇게도 가능하고 값은 똑같이 나오고요. 뒤에 과세 표준을 공부하고 나서 자세하게 뒤에서 학습을 할 거예요. 지금은 가장 낮은 세율과 가장 높은 세율. 그리고 이건 8단계. 왜 이런 거 있냐? 초과 누진세율이야. 초과된 금액만 누진세율이 붙어. 초과하지 않은 금액까지는 그 단계의 세율을 부과하는 거예요. 꼭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과세 체계랑 같죠? 누진세라고 하잖아요. 전기요금 누진세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방식인 거예요. 그럼 질문? 아까 제가 10억이라고 그랬잖아. 10억 번 사람은 10억 이하까지가 42%야? 그러면 10억까지 벌었다. 그럼 요 구간이죠. 그러면 10억까지 번 사람은 몇 %의 세율을 부담하나요?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7개가 적용됩니다. 최고 세율은 42%. 그럼 10억까지는요. 1,400까지는 6. 1,400에서 5,000 사이는 15%. 5,000에서 88 사이는 24%. 88에서 1억 5천 사이는 35%. 다 구분해서 각각 나누어서. 최고 부담세율은 42%. 10억 넘어가는 금액은 죄다 그 다음 이유는 45%니까 12억 벌었다. 그럼 8개 다 붙는 거지. 구분해가지고. 그거를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소득세는 본인이 신고 납부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인 내가
확정신고를 과세 표준을 정해서 세금을 확정짓는 거야. 언제 합니까? X 1년 겁니까? 다음 연도 X 2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합니다. 내가 신고하고 내가 납부하면 돼요. 정부가 너 이거 내 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신고납세 제도라고 부르는 거야. 이름을. 자, 이제 원천징수제도를 얘기해 볼게요. 이자 받을 때 세금이 완벽하게 징수되죠. 내가 이자를 받을 때 얼마의 세금이 징수됐는지 이거 정확하게 한 건지 정확하게 안 한 건지 아리까리예요. 그냥 믿어요. 믿죠? 왜 믿죠? 완벽하게 은행은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해서 내 통장에 꽂아주니까 완벽하게 세금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세가 돼서 원천징수가 완벽하게 납부되는 방식을 우리가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부르고 완납적 원천징수는 완벽하게 납부했다. 그럼 완납적 원천징수가 되고 소득이 들어왔다면 5월 달에 합산과세 합니까? 그걸로 끝납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분리과세야. 요 적용이. 자, 근데 이제 예납적 원천. 그러니까 예납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납. 예납. 그냥 미리 납부했다는 의미죠. 완납하고는 다르거든요. 우리 예납적 원천징수의 대표가 뭐냐면 직장 생활할 때 월급 받을 때 이 월급이 나중에 근로소득으로 합산돼서 사실은 근로소득이 원천징수가 되고 통장에 실제로 돈이 들어오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100만 원의 월급이지만 실제로 5만 원씩 세금이 빠졌어. 그러면 나는 세금을 완벽하게 낸 겁니까? 완벽하게 낸 게 아니니까 뭐예요? 연말에 내가 정말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게 연말정산이죠. 이자 소득은 연말정산 안 하죠? 왜 안 하죠? 세금을 완벽하게 납부했기 때문에 동결됐으니까 난 더 이상 타소득과 합산해가지고 확정짓거나 다시 무언가를 계산하거나 안 해요. 근데 급여는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세금을 낸 게 아니고요. 대충 낸 거거든요. 그걸 대충 낸 거를 예납. 그러면 대충 낸 건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하게 신고해야 되는 종합과세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개인소득은요. 소득이 지급되고 소득을 받을 때 원천징수는 무조건 돼요. 근데 원천징수의 방식이 종류가 두 개인 거야. 예납의 의미냐, 완납의 의미냐. 쉽게 생각하면 지금은 은행에서 이자가 들어올 때는 완납이구나. 근데 회사에서 급여 받을 때는 예납이구나. 그래서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이라는 걸 통해서 그때 세금을 종결짓는 거고 이자는 세금이 매일매일 종결되는 거니까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완납이니까 더 이상 합산하지 않는 거고 합산할 필요가 아예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근로자들이 연말정산하는 이유는 이자 급여 받을 때 미리 낸 거 이제 정산하면 더 낼 거 환급 받을 거 그때 나오는 거죠. 그때 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를 받을 때 완납된 건 다시 할 거 없지 끝난 거지. 정확한 세율이 존재하는 거고 그렇게 과세가 되는 방식이에요. 그게 예납이고 그게 완납이에요. 그래서 누가 종합과세합니다 라고 물어보면 예납적 원천징수가 과세가 된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종합과세한다. 완납된 원천징수는 종합과세하지 않는다. 분리과세로 모든 세금의 과세 방식이 종결됐으니까. 여러분 가끔 이제 토요일 저녁에 복권 당첨되면은 복권 당첨 20억, 2등은 5천 얼마 막 뜨잖아요. 그 사람들 세금 내요, 안 내요? 내죠. 200 넘어가면 세금은 다 내요. 세금은 다 내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드러나나? 안 나죠. 복권 당첨은 100% 완납의 의미라서 정확한 세율을 최고 세율이 30%까지 때리잖아. 대신 세금 많이 내고 과세 끝. 너에 대해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지 않을게. 그래서 농협 가가지고 1등 됐습니다. 그러면 세금 까고 통장에 돈 들어오면 끝. 이 돈을 내가 벌어들이는 다른 소득이나 합산과세할 필요가 전혀 없는 대신 세금 많이 떼는 그런 과세 방식 그다음 그런 과세 방식을 이제 분리과세라고 해요. 소득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누가 소득세를 하나의 대표적인 용어로 말해보세요. 그러면 네 글자입니다. 원천징수. 개인소득은요. 원천징수라는 방식으로 과세가 돼요. 원천징수가 안 되면 개인소득이 아닌 거야. 사업소득 빼고. 자 이제 마지막 그래서 예납적인 원천징수랑 완납적인 원천징수를 좀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원천징수가 됐다.
말은 결국 세금은 미리 냈다는 얘긴데 그 세금을 미리 낸 방식이 완납의 의미냐 예납의 의미냐에 따라서 완납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분리과세니까 5월 달에 신고 안 하고 그때 세금 낸 걸로 끝 치는 거고 만약에 예납이다 그러면 미리 낸 것뿐이니까 반드시 이건 반드시 종합과세. 여러분 종합과세라고 얘기하면 몇 월 달을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되는 줄 알아? 5월 달. 5월 달에 합산해서 신고하는 과세 방식이 종합과세. 근데 내가 돈 받을 때 아예 원천징수가 안 됐대. 그럴 수도 있나? 원천징수 안 되고 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뇌물 막 이런 거요. 그런 거 몇 개 있거든요. 돈 받았는데 원천징수가 안 됐어. 그러면 세금을 안 냈잖아. 그럼 어떻게 분리를 해요? 합산해서 해야지. 너 이거 누락했어? 집어넣어. 이 얘기하겠죠?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말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용어가 이제 정확해야 돼. 용어가 정확해야 이 문제도 여러분이 어떻게 문제가 나오든 객관식 문제를 중간중간 풀어보면서 또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고 좀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가 가지고 있는 특징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정리해 놓으시고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거야. 끝까지. 소득세 끝까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 공부할 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용어들을 설명드린 거고요. 소득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설명드렸고 시험에는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첫 번째 시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